자, 오늘 양적 완화 특집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양적 완화 때문에 좀 시끄럽죠. 우선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금융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측해드리는 것이 반드시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데 참고 수준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거 틀렸다고 와가지고 김지원사 이 거짓말쟁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양적 완화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 종결이 이제 시작됐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적 완화를 둘러싸고 제가 신문 기사를 이렇게 오늘 쭉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쭉 훑어보는데요. 역시 뉴월드 오더가 여기에 함수 문제를 놔뒀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 있죠. 얘네들은 진짜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핵심적인 것을 서로 이렇게 논쟁을 붙인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양적 완화를 던져놓고요, 지금 언론이 뭐에만 집중하냐면 양적 완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양적 완화의 핵심은요, 양적 완화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양적 완화 이후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거 또 물론 중요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정말 양적 완화를 중지하려는 것이, 그 이유가 양적 완화를 중지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살아났나? 예, 이게 여러분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함수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양적 완화를 미국이 왜 시행했습니까? 미국 경제가 어그러지고 세계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날 것 같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가 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중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이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언론에서도 정말 미국 경기가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하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중지하는 그 배경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정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지할 정도로, 그것을 배경으로 들고 양적 완화를 종료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살고 있나? 그게 진짠가?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요, 지금 양적 완화 종료는요, 쇼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버냉키가 뭐라고 했냐? 미국 경제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경기가 살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인데, 걔네도 알아요. 버냉키도 알아요. 미국 경제 살고 있지 않아. 이걸 알면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네는 쇼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 쇼가 뭐겠습니까? 얘 결론적으로 파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문제가 미국 경기가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종료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라면 지금 미국은 쇼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쇼냐? 더 정확히 말하면 뉴월드 오더는 지금 쇼를 하는 건데, 어떤 쇼냐? 세계경제 붕괴라는 쇼, 세계경제 파국이라는 쇼, 그것을 시동 거는 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핵심은요, 양적 완화 이후에 어떻게 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진짜 미국 경기가 살고 있나, 아니면 미국 경기가 더 죽어가고 있나, 이게 키입니다. 양적 완화 종료를 푸는 열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뉴 월드 오더의 속국이 되어 있고, 뉴 월드 오더의 찌라시가 되어 있고, 뉴 월드 오더를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핵심을 못 보는 거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뭘 볼 거냐면, 정말 미국 경기가 살고 있나, 양적 완화를 종료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지금 호황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의 현실을 봅시다. 디트로이트 파산했죠. 디트로이트가 미국에서 8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디트로이트가 파산하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미국 전역에는 디트로이트와 같은 가난에 찌들고 지옥의 바닥처럼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12개의 다른 도시가 있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굉장히 많은 도시, 특히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거의 파산 직전인 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거의 다가 지금 파산 위기에 있는데 미국 경제가 살고 있다? 와, 참, 도대체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믿고 이렇게 글을 쓰는 언론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디트로이트가 어떤 상태인지 봅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현실을 보고 싶니? 아니, 미국의 미래를 보고 싶니? 디트로이트를 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미국의 미래라고 말하는 디트로이트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파산된 건지 한번 봅시다. 디트로이트는 한때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군요. 8번째가 아니고요. 4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1960년에 인구당 소득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굉장히 잘 나갔던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디트로이트의 인구가 63%까지 감소했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전역에 약 40%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디트로이트의 앰뷸런스는 너무나 오랫동안 운행을 했어요. 대부분 약 40만 킬로를 넘게 달렸답니다. 여러분, 제 차 아시죠? 자랑은 아니지만 아반떼, 100만원짜리 아반떼. 여러분, 100만원짜리 아반떼 중고 샀는데요. 그것도 아직 30만 킬로를 안 뛰었습니다. 10년도 넘은 차인데. 근데 이 디트로이트 앰뷸런스는 40만 킬로가 넘었답니다. 제 차보다 쓰레기인 겁니다. 현재 317개 공원 중에요. 210개가 넘게 영원히 문을 닫았고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에는 7만 개의 버려진 빌딩이 있답니다. 그리고 140제곱마일에 이르는 디트로이트의 3분의 1이 비어있거나 폐허가 되었답니다. 16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일하는 사람은 반도 되지 않고요. 청년 실업이 50%가 넘는 겁니다. 16세 이상 인구니까 청년 실업이 아니군요. 16세부터 일할 수 있는 인구까지니까 장난 아니네요. 전체 실업률이 거의 50%가 넘은 거네요. 장난이 아니네요. 믿을지 모르겠지만 60%의 아동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요. 또한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자 중에 47%가 기능적으로 글을 읽을 수 없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경찰은요, 일어난 범죄의 10% 이하밖에 해결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법천진 겁니다. 10년 전에 디트로이트에는 5,000개의 경찰서가 있었는데요. 현재 2,500개의 경찰서가 있지만 반으로 쭉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100개가 곧 없어질 계획이다. 여러분,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경찰서가 2,500개밖에 없고요. 말이 다 한 거죠, 이거는. 거의 치안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찰서는 하루에 16시간 동안 문을 닫는답니다. 그 큰 도시에 2,500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루에 16시간 동안 문을 닫는답니다. 따라서 디트로이트의 범죄율은 뉴욕보다 11배나 높다. 당연한 거겠죠. 치안 상황은 너무나 열악해서 심지어 경찰에서도 사람들에게 디트로이트에 들어갈 때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랍니다. 바로 지금 이 디트로이트 시는 200억 달러의 빚과 자금이 부족한 행정 의무를 지고 있고, 그것은 디트로이트 거주자 1인당 25,000달러의 빚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디트로이트의 현실인데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미국의 미래를 보려면 디트로이트를 보라.
라고 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곧 미국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장난이 아니죠. 이런 나라가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고요? 무슨 그런 멍멍이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 워싱턴 포스트 일면 톱 기사에 무슨 뉴스가 실렸는지 아십니까? 이런 뉴스가 실렸습니다. 워싱턴 시내 조지 워싱턴 대학 근처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 새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다라는 내용이요.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여러분, 신문사에서요, 일면 톱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실려져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런 거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실었다가는요, 그냥 대부분 그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톱 기사는요,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기사가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에스컬레이터가 새로 생긴 것이 왜 일면 톱 기사로 실렸냐?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기존 지하철역에 새 에스컬레이터가 생겼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처음. 왜 그러냐? 그만큼 연방정부도 그리고 지방정부도 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미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는 것이 일면 톱 기사를 장식할 정도의 형편없는 미국 경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부채입니다. 1조, 이게 2012년도에요. 16조 달러입니다. 16조 달러. 지금은 17조 달러에 육박하는데요. 이게 어떤 돈인지 조금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냥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빚은요, 이 미국의 17조 달러의 빚은요, 미국의 대공황 때보다도 많은 빚입니다. 자, 1930년대 이때 보세요. 장난 아니죠. 270%였죠, 빚이.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요. 그 후에 2, 3년 동안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때보다도 많은 빚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아직 안 오죠. 이제 옵니다. 자, 이 17조 달러, 이 16조 달러라는 것이 얼만큼 많은 돈인지 여러분 1초에 여러분이 1달러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1초에 한 번씩 1달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32,000년 동안 1초에 1달러를 써야지 1조 달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 이해돼 있죠? 여러분이 돈을 씁니다. 막 돈을 물쓰듯이 씁니다. 어느 정도까지 물쓰듯이 쓰냐면요, 1초에 1달러를 막 뿌립니다. 손 아프겠죠? 1초에 1달러씩 계속 뿌리려면. 근데 그렇게 해서 1조 달러를 여러분들이 다 쓰려면 얼마를 써야 되냐면요, 32,000년 동안을 써야지 1조 달러, 고작 1조 달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빚이 얼마라고요? 16조 달러, 17조 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000년 곱하기 16 해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저는 산수가 약해서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의 빚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자로만 내는 돈이요,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자로만. 그럼 말 다 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겠지만요,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금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 이자가요, 2천억 달러면 배만 돼도 4천억 달러씩 이자를 내야 됩니다. 정부는요, 2천억 달러 이자에서 4천억 달러가 되는 순간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신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된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계속하면 가뜩이나 지금 달러가 쓰레기가 됐는데 계속 돈 찍어내면
더 쓰레기가 되죠. 어쩔 수 없죠. 그때 국채가 그때 가서 터지나 지금 양적 완화 중지해서 터지나 여러분 어버치나 매치나 국채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미 달러는 붕괴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현실인데요. 어쨌든 지금 빚만 더 좀 봅시다. 자, 두 번째 빚이 얼마나 많은가? 재정 적자 축소 지지 단체인 콩코드 코올리션의 로버트 빅스비 대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분명 시한폭탄이다.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발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말했고요. 그는 이자를 내는 데에만 2천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이 지금 이 많은 돈을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내는데 2천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미사일 쏟아부은 그 국방 예산 혹은 메디케이드 여기에 지출하는 예산보다 많은 것이랍니다. 여러분 말 다 한 겁니다. 미국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미국의 부채는요 모두 썩었습니다. 가계부채, 정부부채, 대부채 모든 삼박자가 다 썩었습니다. 쌍둥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빚입니다. 백악관 관리 예산국의 자료입니다. 이대로 쭉 가면요. 2014년, 2013년 때 지금이 17조 7,500억이고요. 2013년에 19조 7,760억이 된답니다.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미국의 신뢰가 떨어지면서요.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면서요. 달러는 기축통화의 권위를 잃어버리고요. 달러의 국채는 미국 국채는 터져서 세계 경제는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미국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미국 행정부가요. 이 백악관이요. 이 얇은 종이에 놓여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람이 훅 불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어떤 분의 증언입니다. 미국에서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비율은 정말 대단합니다. 모기지라 불리는 주택금융자금, 자동차 융자금, 학비 융자금, 그 외 신용카드 빚 등등 겉은 번지르르해 보여도 빚 속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2013년 3월 9일 2013년 3월 9일에 쓴 실제 미국에서 어떤 사는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올렸던 글입니다. 증언입니다. 2012년 아닙니다. 2011년 아닙니다. 2013년입니다. 지금 현재에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지금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아시죠? 소비를 줄이면 경제는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고요? 통계가 그렇다고요? 통계 조작이죠. 우리나라 정부, MB정부가 통계 조작한 거 아시죠?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쏙 빼고 유리한 것만 추합해가지고 보고한 거 알죠? 미국도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우리를 속이는 게 있죠. 왜냐하면 현실이 이건데. 따라서 그 통계, 미국 경기가 반짝 호재하는 것을 통계로 삼아가지고 미국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쇼죠. 완벽한 쇼죠. 뭐 어떤 쇼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경제를 파탄시키려는. 왜 미국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 경제는 그냥 파탄나거든요. 여러분 애프터쇼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청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애프터쇼크에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달러인데 제가 달러라고 썼네요. 꼭 달라이라마 얘기하는 것 같네. 달러입니다. 이제 달러와 정부 부채만 남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프터쇼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증시, 개인 부채, 소비, 달러, 정부 부채 이렇게 6가지를 이들이 터트릴 거라고
책에 있답니다. 근데 이 중에 4개는 2008년도에 이미 붕괴했답니다. 부동산, 그리고 증시, 개인부채, 소비. 이게 2008년에 이미 붕괴했고 이제 나머지 달러와 정부 부채만 터지면 그러면 세계 경제는 완벽한 쇼크가 올 거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세계 경제 붕괴가 올 거다라고 그 책에서 지적하고 있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미국의 나스닥 많이 뭐 이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 그게 다 양적 완화로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주식을 받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증시 혼자서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증시는 이미 무너진 거다. 개인 부채 무너진 거다. 소비 붕괴한 거다. 부동산 주택이죠. 무너진 거다.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제 나머지 2개 달러와 정부 부채. 달러와 정부 부채는 이어져 있습니다. 뭐 같은 말입니다. 이것만 터지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터진다. 6개의 버블이 다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미국인들 가구 부채 현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이요 69%입니다. 2011년 자료인데요. 지금은 더 심하겠죠. 대부분의 국민들 10명 중에 8명, 7, 8명은 다 빚을 지고 있다. 그 가구가 다 그렇게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빚도 꽤 많다. 2000년에 비해서 2011년 빚이 증가한 거 보이시죠? 그래프에. 예. 이런 미국이 지금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설교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 좀 할게요. 어머니 이설교 듣고 계시죠? 미국에서 저희 누나가 장사하는데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장사 잘 돼. 어머니 거짓말입니다. 미국 통계가 이렇습니다. 어머니. 누나가 어머니 걱정 안 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쇼하는 겁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미국 경제가 안 좋은데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자, 보세요. 55가지가 있는데요. 좀 빨리빨리 스킵이래. 빨리빨리 좀 읽어갈게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미국 정부는 7달러를 벌어들일 때마다 11달러를 지출했답니다. 계속 마이너스 지출한 겁니다. 지난 회계 연도 동안 미국 정부는 2조 4,490억 달러를 걷어서 3조 5,380억 달러를 썼다. 1조나 더 쓴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011년도 회계연도 동안 정부는 83개의 서로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 1조 달러를 넘게 쏟아부었으며 심지어 이 숫자는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는 포함하지도 않았다. 지난 4년 동안 복지 지출은 32%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달러로 표현하면 이 프로그램에 쓰이는 돈은 30년 전에 비해 378% 증가했다. 현재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연준이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다.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은 적어도 1개 이상이랍니다. 한 명이 2~3개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숫자 역시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모든 돈을 다 정부가 지금 지출하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연방정부로부터 공짜 핸드폰을 받은 미국인의 수는 43% 증가했다. 이제 1600만 명의 미국인은 오바마폰이라 불리는 공짜폰을 즐기고 있다. 그냥 돈을 그냥 물 쓰듯이 막 써버리는 겁니다. 물 쓰듯이. 오바마가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약 3200만 명의 미국인이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었다. 이제 4700만 명의 미국인이 푸드 스탬프로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일이 오바마가 경제 회복을 언급하는 동안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모로코에서 미국은 도자기 공예 수입에 2700만 달러를 소비했다. 쓸데없는 것에 막 쓰고 있는 겁니다. 막 돈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농무부는 미국인들이 캐비어를 먹도록 고마하는 활동에 30만 달러를 사용했다. 점점 더 많은 가족들이 식탁에 올릴 음식을 구입하는 데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말이다. 2012년 동안 국립과학재단은
프롬 윅이라는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데 51만 6천 달러를 지원했다. 미국 농업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낵푸드 메이커에 총 130만 달러의 돈을 건네줬다. 그것은 뉴욕에 그리스 요구르트 공장을 짓는 것을 돕는다는 회사 복지에 쓰였다. 국립과학재단은 최근 퍼듀 대학의 연구자들에게 35만 달러를 주었다. 연구자들은 그 돈의 일부를 연구에 지원하였고 연구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다. 뭐 했냐? 미국 국립재단이 35만 달러를 줘가지고 고작 뭐 했냐? 골퍼들이 홀이 크다고 상상하며 퍼팅할 때 공을 잘 넣을 수 있다 라는 결과를 밝혀내는 것에 아이고 참 쓰잘데기 없는 것을. 당신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방정부는 미시간에서 말하는 변기 방향제를 구입하는데 실제로 $10,000를 사용했다. 국립과학재단은 뉴욕 기반의 극장이 기후변화에 관한 뮤지컬을 만드는데 69만 7,177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주었다. 뮤지컬 하나 만드는데요. 69만 달러를 줬답니다. 국립건강연구소는 텔레비전에서 재방송을 보는 것에 대한 이익을 연구하는 과학자 그룹에게 66만 6,905달러를 지원했다. 국립과학재단은 과학자리라 불리는 팀에게 120만 달러를 주었다. 이들은 그 돈의 일부를 노인들이 월드 오브 크래프트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연구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정부가 빵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빚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립과학재단이라는 것이 정부 돈으로 세금을 걷어서 무슨 짓을 했냐? 노인들이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연구하는 데 사용했답니다. 120만 달러로. 정신 나간 거죠. 국립건강연구원은 목마를 때 술을 많이 먹는 것이 젊어지는 느낌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준다는 결론을 낸 연구자들에게 54만 8,731달러를 지원했다. 국립과학재단은 최근 게이 식별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3만 달러를 줬다. 2011년에 돌아가면 국립건강연구소는 왜 침팬지가 똥을 던지는지에 대한 연구에 59만 2,527달러를 줬다. 웃음 나오죠?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 지금 웃음 나오죠? 말하고 있는 저도 웃음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그리고 나토의 모든 나머지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을 군대에 쓰고 있다. 장난 아니죠. 미국의 국방비 장난 아닌 거죠.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그리고 나토의 모든 나머지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미국 전체 국방비의 41%를 차지하며 2위인 중국은 8.2%에 불과하다. 이전 글에서 나온 50만 명에 가까운 연준 직원들이 1년에 최소한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50만 명에 가까운 연준 직원들, 연준이 사기업입니다. 이거 개인 기업입니다. 근데 최소한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답니다. 나쁜 사악한. 2006년 연준 직원의 12%만이 10만 달러 이상 연봉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비율이 22%가 되었다. 당신 믿을지 모르겠지만 7만 7천 명의 연준 직원이 해당 주의 주지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와, 장난 아니죠. 2010년 동안 워싱턴 DC에는 평균적인 연준 직원은 총 12만 6천 달러 이상의 수당을 받았다. 월급 말고요. 수당을 또 받은 겁니다. 우리로 하는 보너스겠죠. 2005년에 미국 국방부에는 1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은 민간인은 단 9명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된 후 그 숫자는 214명으로 늘어났다. 2010년 6월까지 17만 달러 이상을 받는 민간인은 994명이 되었다. 2010년 동안 연준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은 놀랍게도 4억 47백만 달러이다. 와, 장난 아니네. 믿을 수 있을까? 15,000명에 가까운 퇴직한 연준 직원들은 매년 10만 달러 가치가 있는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그 리스트에는 뉴트 깅리치, 밥 돌, 트렌트 롯, 딕 게팔트, 딕 체니 등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동안 연준은 상원의원의 머리 손질에 33,387달러를 쓰고 있다. 웃음만 나옵니다. 2010년 동안 미국 상원 의원들은 상원 레스토랑 기금에서
72,370달러를 뽑았었다. 2010년 동안 뭡니까 이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400, 5,900달러 이르는 납세자들의 돈이 상원의원의 개인 혹은 사무실 비용으로 쓰였다. 2013년에는 370만 달러가 조지 부시, 빌 클린턴 같은 전임 대통령의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2011년 동안 연준은 총 14억 달러를 오직 오바마 한 명을 위해 썼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쓰는 돈을 모두 합치면 미국 GDP의 41%에 이른다. 야, 장난 아니네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우리의 정치인들은 미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내가 전에 쓴 것처럼 1983년에 연준으로부터 금융 보조를 받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는 가구의 비율은 30%였다. 오늘은 놀랍게도 49%이다. 1990년에는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 중 32%를 연준이 부담했다. 올해 연준은 헬스케어 지출의 50% 이상을 부담할 예정이다. 2000년에 메디케이드를 적용받는 사람의 수는 3,400만 명이었다가 2011년에 5,4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제 오바마 케어를 받는 사람을 1,6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베리치비 짐승의 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요, 미국에서 이 지출하는 비용 중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앞으로 1,600만 명 이상의 추가될 비용을 이 정부에서 내야 되는데 정부 이거 내면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의 파산 직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받게 하겠답니다. 파산을 감수하면서도 감내하면서도 그 일을 해나가겠답니다. 이민법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베리침은 짐승의 표인 겁니다. 나는 전에 쓴 글 중 하나에서 2012년에 5,070만 명이 이르는 메디케어 수급자가 2025년에는 7,320만 명이 되는 과정을 논의한 바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메디케어 할 때요, 잠깐 여러분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님들은 자매님의 글을 보았을 겁니다. 저희 회복교회 자매님 중에 지인이 이모가 미국에 계십니다. 그분과 직접 전화통화로 물어봤답니다. 이 자매님이. 이모, 베리칩 받아? 그랬더니 그 이모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메디케어 받으려고 했더니 베리칩 받으라고 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교 오프라인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글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겁니다. 미국 정부가 파산을 감내하면서도, 파산의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그 짐승의 표가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희낙낙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 갑시다. 당신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디케어는 향후 75년간 35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의 부족이 직면하고 있다. 보세요. 나오죠? 나오죠? 이는 미국의 모든 가구가 32만 8,404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부도 그리고 미국의 가구도 같이 이 부족분을 메꾸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미국에서는 6,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회보장 형태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35년까지 이 숫자는 9,100만 명이라는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가 될 예정이다. 향후 75년간 하지 맙시다. 75년 안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시한부다고 또 얘기하겠다. 합시다. 향후 75년간 사회보장 시스템은 134조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처음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채무는 10.6조 달러였다. 이제 빚은 17조 달러가 되었다. 6조 달러의 빚이 늘어나는데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현재 연준은 4년 연속으로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적자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밖으로 나가 1초에 1달러씩 쓴다면 1조 달러를 쓰는데 3,100년이 걸린다. 아까 제가 했던 거죠.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있다고 치자 그때부터 매일 100만 달러씩 써도
당신은 현재까지 1조 달러를 쓰지 못한다.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100만 달러씩 썼어도 현재까지 1조 달러를 쓰지 못했답니다. 이 사람 비유 탁월한데요. 누군가는 부자 증세가 그 답이라고 얘기한다. 좋다. 빌 게이츠가 가진 모든 돈을 10원짜리 한 장까지 미국 정부에 기부한다고 하자.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날은 단 15일 뿐이다. 부자 증세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만약 연준이 상장 기업처럼 GAAP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하면 2011년도 미국의 적자는 1조 달러가 아니라 5조 달러이다. 그러니까 적자도요, 지금 통계에 지들의 입맛에 맞는 거 골라 쓰는 겁니다. 실제는 5조 달러인 겁니다. 이미 미국 정부의 빚은 1인당 기준으로, 이거는 다 아는 거고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또는 스페인보다 많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정부 부채의 3분의 1은 미국 정부의 것이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지고 있는 빚은 불과 10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미국의 GDP는 겨우 4.2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미국의 빚은 61% 치솟았다.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는 닉슨이 근본이자를 벌였던 때보다 37배 증가했다. 현재 미국의 빚은 연준이 생겼을 때보다 5,000배 커졌다. 2013 회계연도의 바로 첫날이 늘어난 빚의 양은 1976년부터 1941년 동안 증가한 양과 동일하다. 역사적으로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이자율은 6.68%였다. 만약 오늘날 평균 이자율이 그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미국 정부는 매년 이자로만 1조 달러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조 달러) 이것을 이자로 내야 된답니다. 국채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근데 지금 여러분 양적 완화 종료가 있고로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그냥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폴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IMF 정책 논문에는 미국의 재정 및 세대적 불균형, 누가 갚으시면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는 미국 정부의 빚이 2050년에는 GDP의 400%가 되리라고 예상한다. 끔찍한 거죠. 205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로렌 커틀리코프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들이 돈을 내도록 의지해야 할 때가 오면 미국 정부는 엄청난 단기 채무의 쓰나미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커틀리코프는 미래의 지출과 수입 사이의 차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것을 재정적 갭이라고 부른다. 그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연준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갭은 222조 달러에 이른다. 장난 아닌 것 같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보셨듯이 미국 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의 현실이니까요. 이게 미국의 현실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현실은 나아진 게 전혀 없어요. 있다면 꼴랑 조작된 통계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도 다 조작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회계를요, 지들 입맛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상장 기업들을 조사하는 회계에 따르면요, 경기는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고 더 깊은 수렁으로만 빠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국 양적 완화,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라는 말이 100%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전세의 금리가 올라가고 전세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빚진, 그 수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다 깡통을 차고 다 거리로 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는 거예요. 뭘 타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 종료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라고 김관우 전사는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미국의 실제 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채권 거품이 터지고 있다.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외국인들은요, 4월에 308억 달러의 채권을 팔아치웠어요. 사상 최고기록이라 합니다. 그리고 공공 보유자들은 장기 미국 국채를요, 237억 달러, 단기 국채를 301억 달러를 팔았고요. 이는 2008년 11월 이후 최고로 많은 국채를 내다가 판 겁니다.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판 겁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 겁니다. 6월 12일 주에 투자자들은 미국채 펀드에서 145억 달러를 빼냈고요. 그 전주에 기록했던 사상 두 번째로 많았던 125억 달러 유출을 넘어서 사상 두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혼란이 금융시장을 내리눌렀던 2008년 10월 대학살에 비해 적은 양일 뿐입니다. 자, 과거에 이런 붕괴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보면 미래를 그리고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과거에 이런 투매 현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자, 1987년도 주식 붕괴 직전에 이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렇게 금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국채금리가 뛰어서 지금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뛰고 있어요. 양적 완화 종료 이후로 시점으로 지금 굉장히 뛰고 있어요. 이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고 나면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면 주식 붕괴가 있고 금융위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 폴 볼커, 미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의장직을 1987년 10월에 떠날 때 당시 10년 만기 금리는요 8.2%에서 9.2%로 올랐고요. 이때 주식 붕괴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버냉키가 폴 보커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버냉키가 이제 바뀌죠. 미 연준 의장을 이제 내놓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폴 볼커처럼요,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버냉키가 지금 아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떠나야지만 내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요, 문매를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요, 버냉키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떠난 겁니다. 왜? 저는 버냉키가 이 뉴월드 오더에서 굉장히 좀 높은 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버냉키를 연준 의장으로 이렇게 앉히면서요, 소개할 때요, 소개해놓고 자기는 뒤로 가가지고 손을 겸손하게 모으고요, 마치 위대한 사람을, 자기보다 급이 높은 사람을 앞에 소개한 것처럼 자기는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점잖게 서 있는 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이고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버냉키는 거망하게 앉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을 제가 영상을 스톱하고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버냉키가 오바마보다 높습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근데 지금 폴 볼커를 버냉키가 따라합니다. 지금 뭔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버냉키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에어컨 좀 틀게요. 좀 덥네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억만장자들이요, 미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수십 명이요, 그들이 소유한 미국 주식을요, 지금 투매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입니다. 제가 그들 이름을 안 갖고 왔는데요, 유명한 세계 2대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제 병이 제가 걸렸어요. 워렌 버핏. 걔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이요, 지금 소유한 미국 주식들을 지금 투매하고 있습니다. 던지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맥 슬러버라는 사람이 칼럼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썼습니다. 그들은
이 억만장자 수십 명이 미국 주식을 던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양적 완화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끝내면 엄청난 주식 시장의 대폭락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억만장자들이 주식을 던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맥스 레버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지 않았으면요, 미국 주식시장은 이미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미국 경제가 살지 않았어요. 양적 완화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미국 경제가 살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붕괴합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요,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붕괴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시차가 달라서요, 우리 밤일 때 미국 주식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다우가 얼마 빠지고 나스닥이 얼마 빠지고 라는 걸 미국이 알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 주식도 똑같이 빠집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은요, 미국 주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요,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폭락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한 것도 이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요, 삼성전자 주가 그냥 폭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만장자의 주식을 던진 것을 통해서 이들이 그걸 미리 캐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면 압니다. 양적 완화가 종료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뭡니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뉴월드는요, 미국을 파멸로 이끌려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양적 완화를 종료하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뉴월드 오더가 미국을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해 줄게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돈을 막 뿌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신흥국 할 것 없이 돈이요 막 풀렸어요. 경기들은 안 좋은데 주식은 막 올리고 자산 거품을 이렇게 막 올렸습니다. 따라서 그 자산 거품이 올라갔다는 말은요, 각각의 국민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다 빚의 수렁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거품이 빚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료입니다, 거의. 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 빚으로 꽁꽁 올가냈어요. 대출, 그 파멸의 전주국, 수요일날 여러 번 보았죠. 그것처럼 전 세계의 국민들을 다 이렇게 빚으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각국들이 다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빚에 꽉 조여서 그 빚에 이자를 내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국가가 일제 출구 전략하고 일제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가뜩이나 지금 버겁게 이자 내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그 사람들에게 이자를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는 사람들이 이자에 치여서 국채가 터지고 자산이 터지고 부동산이 터지고 완전 쑥대밭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겁니다. 뉴월드 오더가 그거를 목적으로 양적 완화를 종료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만 뉴월드 오더가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부를 뺏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 전략이 뭐냐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자산 거품을 일으키고 대출받게 하고 빚의 노예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돈을 쑥 뽑아내서 완전히 말라 죽이는, 고사시켜 죽이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뺏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 일을 고대로부터 뉴월드는 해왔고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저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분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도 세계 경제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근본적으로 자산 거품은요 터질 수밖에 없고요. 자산 거품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산 거품이 많았던 데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 거품이 터지면 전 세계의 모든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옳은 분석입니다. 서로 혹 이 분석에 이 뉴월드 오더가 잠입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왜곡시키고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오래 가고 있는 것처럼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터지는 것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세계 경제의 붕괴가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저는 팩트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현실적으로 봅시다. 자, 미국 전세계 경제는 그렇고 지금 당장 내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들은 어떤가? 보십시오. 자영업자 가구 72%가 빚을 갚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연합뉴스 얘기입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자 10개 가구 중 7곳이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0조가 넘었습니다. 1200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세 자금까지 합치면 여러분 1500조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1000조가 넘었는데 그 중에 50% 가까운 금액이요.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1000조 중에 500조 정도는요. 자영업자들이 빚을 지고 있다니까요. 자영업자들이 그 빚을 지고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을 갚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원금을 못 갚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자만 근근히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적 완화 종료를 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따라서 동반해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근근히 이자를 내기 힘든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배로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벌이가 더 없을 거고 자영업자가 벌이가 더 없는 상태에서 이자를 더 많이 내라고 하면 자영업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터지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근데 빚을 가계부채 50%를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50%에 가까운 수백조에 달하는 빚이 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가계부채는 그냥 터지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시장이 이틀째 후폭풍을 겪고 있는데요. 기사를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채권 금리 상승은 국고채 금리를 기준금리로 쓰는 금융권의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준다. 자,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 축소 때문에. 근데 우리 금융권이 기준금리를 뭘로 쓰고 있냐? 국고채 금리로 기준금리를 잡고 있어요. 따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 이제 곧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미 국고채 금리와 연동된 적격 대출 금리는 한 달여 만에 0.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적격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장기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인데요. 적격 대출 금리가 오르면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되면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이 다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이제 금리 오르면 이자 더 내야 됩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게나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경기 개선 속도도 더 더뎌지고 결과적으로 경기는 더욱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써 양적 완화를 종료한 것도 아니고 양적 완화 종료를 얘기한 그 후폭풍이 벌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미국이 국채를 사는 일을 그만두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 자체가 쉽지 않아집니다.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일 0.14포인트 오른 연 3.32%를 기록했다. 지금처럼 채권 시장이 경색이 이어지면 회사채를 살 투자자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선 버냉키의 발언 이후 회사채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일전에 제가 한계가족 특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떻게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 기업의 거의 80~90%가 지금 뭘 하고 있냐?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돌려막기가 뭐냐면요.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를 담보로 빚을 내서 회사를 꾸려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가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돌려막기를 못합니다. 회사가 지금 대한민국 기업의 80~90%가 돌려막기로 염려하고 있는데 이 돌려막기 할 수 있는 재원이 끊어지면
대한민국 8, 90%의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론적으로는요. 대한민국 8, 90%의 기업들이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봐도 그렇게 많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채권 금리, 여러분 금리가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채권이.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여러분 곧 월급 못 받을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야, 김종사 지나치게 비관론자네. 그렇습니다. 저는 비관론자입니다. 그러나 팩트가 없이 비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없이 비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보았을 때 팩트는요. 세계 경제가 이제 곧 붕괴할 거다. 세계 경제가 붕괴하면 기업들이 남아나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이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날 수가 없지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 붕괴라는 이 현실이 그동안 오랫동안 떠들었습니다. 한 2년 동안 회복교에서 세계 경제 붕괴가 올 거다 라고 떠들었습니다. 그 현실이 진실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현실이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 김준사 세계경제 붕괴 좋아, 거지되는 거 좋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안 있니? 대안? 제가 드리는 대안은 한 가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계경제 붕괴도 우리가 거지가 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극복할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극복의 길로 인도하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와 같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현실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살 길을 열어놓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든 살리든 예수님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예수님 안에서 죽겠습니다라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거지가 되는 가운데 남겨져서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께서 죽이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혹은 아까 제가 말이 좀 잘못됐는데요. 살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살 길의 핵심을 휴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지가 되고 전세계 모든 것이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고 살인, 방화, 약탈, 폭력, 폭동, 그리고 계엄령 이런 것이 전세계 이런 엄청난 폭동이 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데려가실 거라는 그 믿음, 그 희망, 저는 그걸 믿고 싶습니다. 예, 저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를 휴거해 가실 거라는,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희망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휴거라는 희망을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는 거듭 반복하지만 고스톱 치고 있으면 휴거 안 됩니다. 세상이 취해 있으면 휴거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휴거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야 휴거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해야지 휴거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똑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너는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너는 내 자녀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엄청난 대환란 때 버려두지 않고 데리고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말씀만 본다고 휴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휴거되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본다고 휴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휴거된 사람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안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것에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아니, 걸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를 위해 무언가를 했던 사람들, 아니 주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주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같이 올라가는, 같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직접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의 은혜를 같이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경제 붕괴만, 이 양적 완화만 보지 말고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이 배도의 끝을 보십시오. 베리집이 다 온 것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세계 경제 붕괴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곧 정말 엄청난 현실이,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현실이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기도하십시오.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제발 말씀 좀 보십시오. 그것만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단 하나의 구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계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계 경제 붕괴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배도가, 불법의 비밀이, WCC, 베리칩, 자연재해, 정말 끔찍한 범죄들, 모든 사인이 하나님께서 정말 목이 터져라, 내가 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혹 이것을 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 거저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하는 애틋함을 보시고 우리를 환난 때 던지지 마시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